지금 미국 사회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CNN 속보로 한국인 332명이 동시에 체포됐고 그 여파로 현대차 LG 공장 2만 명의 일자리가 하루아침에 위기에 처했는데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모두 합법 비자 소지자였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불법 단속이 아니라 정치적 압력과 수백만 달러, 로비 자금이 얽힌 의도적 작전이라는 증거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332명이 같은 시각에 잡히고 공장이 멈춘 직후 거액이 흘러간 정황까지 우연이라 하기엔 너무 완벽합니다. 과연 누가 어떤 목적을 위해 한국인들을 표적으로 삼은 걸까요? 지금 그 배후의 진실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니엘 프라이스입니다. 깊은 잠에서 깨어난 건 휴대폰의 날카로운 진동 때문이었어요. 침대 옆 시계를 보니 새벽 5시 15분이었습니다. 누가 이런 시간에 전화를 걸까요? 화면을 보니 CNN 뉴스 푸시 알림이 계속 떠오르고 있었어요. 전국 17개 도시에서 한국계 미국인 332명이 동시에 체포되었습니다. 제 눈이 번쩍 뜨였죠. 332명을 동시에 20년간 FBI에서 일하며 수많은 대규모 작전을 지켜봤지만 이런 규모의 완벽한 동시 작전은 처음 보는 것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제가 이 작전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어요. CNN 앵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현대자동차 엘라베마 공장과 LG전자 조지아 공장의 생중계 화면이 교차로 나타났죠. 거대한 철문들이 굳게 닫혀 있고 평소라면 24시간 돌아가야 할 생산 라인이 완전히 멈춰 서 있었어요. 화면 속 리포터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핵심 생산 라인이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업계에서는 이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최소 2만 명의 일자리가 위험에 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만 명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단순히 332명의 체포가 아니라 그 파급 효과가 수만 명에게 미치고 있었던 거죠.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부국장이었습니다. 프라이스, 지금 당장 본부로 와. 긴급 브리핑이 있어. 목소리에 긴장감이 역력했죠. 평소 침착한 부국장의 어조가 아니었어요. 옷을 갈아입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에도 당혹감이 드러나 있었어요. 왜 이런 대규모 작전을 사전에 알리지 않았을까요? 보통은 각 지역 사무소에 최소한의 협조 요청이라도 있는 법인데 말이에요. 라디오에서도 같은 뉴스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332명 동시 체포, 핵심 제조업 생산 라인 올스톱, 2만 명 일자리 비상. 이 숫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본부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평소보다 많은 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건물 곳곳에 불이 켜져 있었죠. 뭔가 큰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동료 레이첼 밀러를 만났습니다. 그녀의 표정도 심상치 않았어요. 다니엘, 이상해. 너무 이상해. 레이첼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332명이 모두 한국계라는 게 우연일 리 없어. 제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레이첼의 말이 맞았어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불법 체류자 단속에서 특정 국적이 100% 나올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거든요. 브리핑룸에는 이미 20여 명의 요원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평소라면 작전 성공을 자축하는 분위기였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모두들 무언가 석연치 않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죠. 부국장이 단상에 올라섰어요. 어제 실행된 클린 슬레이트 작전에 대해 브리핑하겠습니다. 클린 슬레이트. 저는 처음 듣는 작전명이었어요. 깨끗한 석판이라는 뜻이었죠. 무언가를 완전히 지워버린다는 의미로 읽혔습니다. 부국장의 브리핑이 시작되었어요. 클린 슬레이트 작전은 국토안보부와의 합동작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죠.
평소 브리핑과는 달리 구체적인 수사 과정이나 증거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어요.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332명의 체포 근거가 된 첩보나 수사 결과는 무엇인가요? 브리핑룸이 조용해졌어요. 부국장이 잠깐 망설이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분류된 정보입니다. 추가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 부국장의 대답이 뜸뜸했어요. 20년간 함께 일한 동료였지만 이런 식으로 브리핑을 끝낸 적은 한 번도 없었죠.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부국장이었어요. 프라이스 사무실로 와. 개별 면담이 필요해. 목소리가 더욱 경직되어 있었어요. 부국장 사무실에 들어서니 그가 창밖을 내다보며 서 있었습니다. 다니엘 앉아. 평소 농담을 즐기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어제 작전과 관련해서 외부에서 질문을 받으면 표준 답변만 해. 표준 답변? 제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어떤 표준 답변 말씀이신가요? 부국장이 책상 위 서류를 제게 건넸어요. 불법 체류자 단속 작전이었고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다. 그 이상의 세부 사항은 수사 중이라 답할 수 없다. 이 문장들이 적힌 쪽지였죠. 이것만 말해. 제 가슴 속에서 뭔가 답답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부국장님, 이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왜 우리가 대본을 읽어야 하는 겁니까? 그가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다니엘, 이건 위에서 내려온 지시야. 나도 따라야 해. 위에서? 얼마나 위에서 내려온 지식일까요? FBI 본부, 법무부, 아니면 더 높은 곳에서? 사무실을 나오는 길에 레이첼과 마주쳤습니다. 그녀가 제 팔을 잡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니엘, 잠깐 얘기 좀 해. 복도 끝 비상계단으로 향했죠. 명단 봤어? 레이첼의 목소리에 긴장이 묻어났어요. 어제 체포된 332명 말이야. 내가 확인해 봤는데 정말로 모두 한국계더라. 한 명의 예외도 없어.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게 가능한 일인가? 레이첼이 고개를 저었어요. 통계적으로 불가능해. 더 이상한 건 이들이 모두 핵심 기술직이라는 거야. 현대차의 엔진 설계팀장, LG의 배터리 개발 연구원, 삼성의 반도체 엔지니어. 그녀가 숨을 고르며 계속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선별한 것 같아. 제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불법 체류자 단속이 아니라 특정 목적을 가진 표적 작전이었다는 뜻일까요? 그리고 또 하나. 레이첼이 주변을 둘러보며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보통 이런 대규모 작전 후에는 다부처 합동 브리핑이 있잖아. 국토안보부, 이민세관청, 우리 FBI가 모여서 성과를 발표하는 거 말이야. 그런데 오늘 그런 브리핑 계획이 전혀 없어. 아무도 이 작전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하려 하지 않는 거야. 레이첼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어요. 다니엘, 이건 정상적인 작전이 아니야.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는 대화를 멈추고 각자 자리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의문들이 계속 쌓여가고 있었어요. 오후가 되어서야 또 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평소라면 작전 후 48시간 이내에 작성되어야 할 상세 보고서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체포된 사람들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 내용도 공개되지 않고 있었죠. 퇴근 무렵 제 책상 위에 또 다른 메모가 놓여 있었습니다. 언론 인터뷰 금지. 모든 외부 연락은 공보실을 통해서만. 서명은 없었지만 공식적인 지시임을 알 수 있었어요. 집으로 향하는 길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같은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뉴스가 다르게 들렸어요.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시나리오처럼 느껴졌죠.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레이첼이 제게 다가왔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밤새 뭔가를 조사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다니엘, 더 이상한 걸 발견했어. 레이첼이 컴퓨터 화면을 보여줬어요. 체포된 332명의 상세 프로필이 나열되어 있었죠. 봐봐, 이 패턴을. 그녀의 손가락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김현우, 현대자동차 전기차 배터리팀 수석연구원. 박지영, LG전자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개발팀장. 이승호, 삼성 반도체 차세대 공정 책임자. 제가 화면에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모두 핵심 기술 분야네. 그뿐만 아니야. 레이첼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최근 몇 개월 사이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었어. 현대차의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기술, LG의 폴더블 디스플레이 양산 계획, 삼성의 3나노 공정 개발. 제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이 사람들이 없으면 프로젝트가 중단될 수 있는 거야? 레이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중단됐어. 현대차 엘라베마 공장은 어제부터 전기차 생산 라인을 완전히 멈췄고 LG 조지아 공장도 신제품 출시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는 소식이 돌고 있어. 사무실 문이 열리며 다른 동료가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중단했어요. 하지만 제 가슴 속에는 불안감이 계속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레이첼과 카페테리아에서 만났어요. 어제 작전 브리핑에서 뭔가 빠진 게 있었어. 그녀가 샐러드를 젓가락으로 뒤적이며 말했죠. 보통 이런 대규모 작전은 최소 6개월 전부터 기획되는 거 알지? 당연하죠. 정보 수집, 감시, 법적 검토까지. 그런데 이번 클린 슬레이트 작전은 그런 흔적이 전혀 없어. 레이첼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내가 작전 기획부서에 있는 친구에게 물어봤는데 3주 전까지만 해도 이런 작전 계획은 존재하지 않았대. 제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3주. 그럼 누가 언제 이 작전을 기획한 거야? 그게 문제야. 레이첼이 주변을 둘러보며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상적인 내부 절차를 거친 작전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통은 법무부, 국토안보부, 이민세관청 간 사전 협의가 최소 3개월은 필요한데.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부국장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오후 3시 내 사무실로. 중요한 얘기 있음. 문자치고는 너무 간단했죠. 오후 3시 부국장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무거웠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부국장이 책상에 앉아 서류 더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앉아, 다니엘. 그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솔직히 말해야겠어. 이번 작전, 내가 기획한 게 아니야. 제 등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위에서 갑자기 내려온 지시야. 2주 전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어. 법무부 차관보 사무실에서. 부국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32명의 명단과 함께 즉시 체포하라는 지시였지. 명단이 이미 만들어져 있었다는 뜻인가요? 부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확한 거주지 주소, 근무처, 심지어 출퇴근 시간까지 상세하게 조사되어 있었어. 이런 정보를 수집하려면 최소 몇 달은 걸리는 건데.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럼 누가 이 정보를 수집한 겁니까? 그걸 내가 알면 좋겠어. 부국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다니엘, 나도 이상해. 20년 넘게 이 일을 해왔지만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작전은 처음이야. 사무실을 나오며 제 휴대폰이 또 울렸어요. 레이첼이었습니다. 다니엘, 급한 일이 생겼어. 지금 당장 주차장으로 와. 주차장에서 레이첼을 만났을 때 그녀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방금 전 국토안보부에서 전화가 왔어. 클린 슬레이트 작전 관련 모든 자료를 즉시 반납하라는 지시야. 반납?
모든 파일, 명단, 브리핑 자료까지 다 회수한대. 레이첼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마치 이 작전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만들려는 것 같아.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매우 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진실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는 것도 말이죠. 다음 날 오전 CNN에서 첫 번째 심층 보도가 나왔어요. 기자가 현대차 엘라베마 공장 앞에서 리포트하고 있었습니다. 체포된 한국계 엔지니어들 없이는 생산라인 가동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제 사무실 텔레비전 화면에는 공장 주변에 모인 노동자들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2천여 명이 공장 앞 광장에 서 있었죠. 그들의 표정에는 불안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 없으면 생산라인이 돌아갈 수가 없어요. 한 노동자가 마이크 앞에서 말했어요. 우리 일자리가 다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묻어났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에단 클라크였습니다. 연방수사국 연락 담당관이었죠. 다니엘, 지금 시간 있어? 만나서 얘기 좀 해야겠어. 카페에서 에단을 만났을 때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이상한 전화를 받고 있어. 에단이 커피를 젓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체포된 사람들 가족에게서. 어떤 전화? 에단이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틀었어요. 여성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남편 김현우가 어제 새벽 4시에 체포됐어요. 영장도 보여주지 않고 그냥 데려갔어요. 혐의가 뭔지도 말해주지 않고. 새벽 4시. 제가 놀라며 물었어요. 그게 다가 아니야. 에단이 다른 파일을 틀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30년 전에 미국에 와서 시민권을 취득했어요. 불법 체류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왜 잡아간 거죠? 또 다른 가족의 목소리였어요. 제 머릿속에서 경보가 울렸습니다. 혹시 시민권자들도 체포된 거야? 에단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확인해 본 결과 체포된 332명 중 최소 80명 이상이 합법적 체류자거나 시민권자야. 이건 명백한 위법 체포지. 카페 모서리 테이블에서 한국계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여보세요, 변호사님? 제 아들이 어제 FBI에게 체포됐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에단이 그 여성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런 전화가 하루 종일 계속 걸려오고 있어. 가족들은 왜 체포됐는지도 모르고 어디에 구금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 변호사 접견은 거부당하고 있어. 에단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어요. 국가보안 관련 사건이라며 48시간 동안은 외부 접촉을 차단한다는 거야. 제 휴대폰으로 뉴스 알림이 왔습니다. LG 조지아 공장, 핵심 연구진 부재로 신제품 개발 중단 발표. 기사를 읽어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폴더블 스마트폰 개발팀의 80% 이상이 체포되어 프로젝트 전면 중단. 에단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다니엘, 이건 단순한 불법 체류자 단속이 아니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한국 기업들의 핵심 기술 개발을 막으려는 것 같아. 오후에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조지아주 아틀란타의 한인회관 앞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어요. CNN 생중계를 통해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우리 가족을 돌려달라. 한 여성이 마이크를 잡고 외쳤습니다. 남편은 30년 전부터 여기서 세금 내고 살아온 시민권자예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군중 속에서 젊은 남성이 나섰습니다. 제 형은 현대차에서 15년 동안 일하며 수천 명의 미국인 일자리를 만드는 데 기여했어요. 이게 그에 대한 보답입니까? 화면이 바뀌며 엘라베마주 몽고메리의 현대차 공장이 나타났어요. 거대한 공장 건물들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24시간 돌아가야 할 생산 라인이 완전히 멈춰 있었죠.
공장 앞에서 인터뷰를 하는 미국인 노동자의 모습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우리한테 기술을 가르쳐 줬어요. 그들 없이는 우리도 일할 수 없어요. 그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퇴근길에 라디오를 켰더니 경제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현대차와 LG전자 주가가 각각 8%, 12% 급락했습니다. 미국 내 생산 차질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녁 뉴스를 봤어요. 이제 다른 주에서도 비슷한 집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텍사스, 캘리포니아, 뉴욕. 한국계 미국인들과 그들과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거리로 나와 항의하고 있었죠. 이건 인종차별입니다. 뉴욕의 한 집회에서 한국계 여성이 외쳤어요. 우리는 미국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시민입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어요. 이 모든 상황이 너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32명의 개인적 비극이 2만 명의 일자리 위기로 번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배후에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더 큰 음모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조사팀 기자 클라라 로는 이틀째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었어요. 332명 동시 체포라는 전례 없는 사건에 뭔가 석연치 않은 냄새를 맡고 있었거든요. 클라라의 책상 위에는 수십 개의 서류 더미와 컴퓨터 화면 6개가 켜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치 자금 기부 데이터베이스를 뒤지고 있었어요.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한국계만?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키보드를 두드렸죠. 화면에서 흥미로운 패턴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리처드 해밀턴 상원 의원의 정치자금 기부 내역이었습니다. 이상하네. 클라라의 눈썹이 찌푸려졌어요. 6개월 전만 해도 해밀턴 의원의 분기별 기부금은 평균 15만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 전부터 갑자기 급증하기 시작했어요. 지난달에는 무려 300만 달러를 돌파했죠. 누가 이렇게 많은 돈을 쏟아부었을까? 클라라가 기부자 명단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 중에서 눈에 띄는 이름이 하나 있었어요. 퍼시픽 컨설팅 그룹. 들어본 적 없는 회사네. 인터넷 검색을 해봤지만 퍼시픽 컨설팅 그룹에 대한 정보는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회사 홈페이지도 작년에 만들어진 것 같았고 직원 수나 사업 내용도 모호했습니다. 클라라가 기업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봤을 때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 회사의 대표이사가 알렉스 체라는 중국계 미국인이었던 겁니다. 로비스트네. 클라라가 중얼거렸어요. 로비스트 등록 데이터베이스를 뒤져보니 알렉스 체는 지난 10년간 다양한 중국 기업들을 대변해온 베테랑 로비스트였어요. 특히 기술 분야와 제조업 관련 로비 활동에 특화되어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조합이군. 클라라가 메모를 적었어요. 중국계 로비스트가 미국 상원 의원에게 거액을 기부하고 그 직후에 한국계 기술자들이 대규모로 체포된다? 우연치고는 너무 완벽한 타이밍이었죠. 클라라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익명의 제보자였습니다. 기자님, 중요한 정보가 있어요. 만나서 얘기할 수 있나요? 1시간 후, 워싱턴 DC 다운타운의 작은 카페에서 클라라는 중년 남성과 마주 앉았어요. 그는 자신을 정부 기관 직원이라고만 소개했습니다. 이걸 보세요. 남성이 봉투를 건넸어요. 안에는 이메일 출력본이 들어있었습니다. 발신자는 알렉스 채, 수신자는 해밀턴 의원의 비서실장이었죠. 이메일 제목은 타깃 리스트 준비 완료였어요. 클라라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332명 모두 핵심 기술직으로 선별 완료했습니다. 현대차 전기차 배터리팀 12명, LG 디스플레이 개발팀 18명, 삼성 반도체 공정팀 15명. 예상대로 이들이 제거되면 해당 프로젝트는 최소 6개월 이상 중단될 것입니다. 클라라가 손을 떨며 계속 읽었어요.
중국 측에서는 이 기간 동안 자사 제품의 미국 시장 점유율을 15% 이상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해왔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클라라가 제보자를 바라봤습니다. 남성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 더 있습니다. 그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죠. 해밀턴 의원 사무실과 알렉스 채 간의 미팅 일정표였어요. 3개월 전부터 거의 매주 만나고 있었습니다. 특히 체포작전 2주 전에는 3번이나 비밀 미팅을 가졌더군요. 작전명도 이때 정해진 것 같아요. 오퍼레이션 클린 슬레이트. 클라라가 메모를 적으며 물었어요. 왜 이 정보를 제게 주시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남성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332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정치적 거래의 희생양이 된 거라고요. 그리고 이 일을 계획한 사람들이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카페를 나선 후 클라라는 바로 신문사로 돌아가 추가 조사에 착수했어요. 알렉스 채의 은행 계좌 이체 내역을 확인해 보니 더욱 명확한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중국의 여러 기업들로부터 총 500만 달러가 퍼시픽 컨설팅 그룹 계좌로 입금되었어요. 그리고 그 돈의 상당 부분이 해밀턴 의원의 정치자금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클라라가 편집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청난 스쿠프가 있어요. 332명 체포 사건 배후에 중국 로비와 정치 후원금이 연결되어 있어요. 확실한 증거가 있어? 이메일 원본과 금융거래 내역까지 확보했어요. 클라라의 목소리에 확신이 넘쳤습니다. 내일 일면 톱으로 보도할 수 있어요. 그날 밤 클라라는 기사를 쓰며 손에 힘을 주어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한국계 332명 체포 배후에 중국 로비 개입. 상원의원의 거액 후원금 제공 후 타깃 리스트 작성. 기사를 마무리하며 클라라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기자로서의 책무라고 말이에요. 332명의 무고한 피해자들과 그들의 가족, 그리고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한 2만 명의 노동자들을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다음 날 오전 워싱턴 DC 국회의 사당 기자회견실이 기자들로 가득 찼어요. 리처드 해밀턴 상원의원이 332명 체포 사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한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해밀턴 의원이 연단에 올라섰을 때 그의 얼굴에는 평소보다 긴장감이 역력했어요. 정장 재킷의 주름이 평소보다 많았고 이마에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한 적법한 집행 작업이었습니다. 해밀턴 의원이 준비된 발언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불법 체류자들이 우리의 핵심 산업에 침투하여 기술 유출을 시도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그때 기자석 앞줄에서 클라라 로가 손을 들었습니다. 의원님, 질문 있습니다. 클라라의 목소리가 회견장에 울려 퍼졌어요. 해밀턴 의원이 잠깐 망설였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지요? 클라라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의원님께서 지난 3개월간 중국계 로비스트 알렉스 채로부터 300만 달러가 넘는 정치 후원금을 받으신 것이 사실인가요? 회견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다른 기자들이 모두 클라라를 바라봤습니다. 해밀턴 의원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어요. 그건 정상적인 정치 후원 활동의 범위 안에서. 해밀턴 의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클라라가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들어보였어요. 이 이메일을 보시죠. 알렉스 채가 의원님 비서실장에게 보낸 것입니다. 타깃 리스트 준비 완료. 332명 모두 핵심 기술직으로 선별했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해밀턴 의원이 뒤로 한 발짝 물러섰어요. 저는 그런 이메일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체포작전 2주 전에 알렉스 채와 3번의 비밀 미팅을 가지신 것도 사실인가요? 클라라가 계속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미팅에서 한국 기업들의 생산 중단을 통해 중국 기업들이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논의가 있었나요? 회견장에 있던 다른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일제히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의원님, 중국 로비와의 연관성을 부인하시나요? 332명 체포가 정치적 거래의 결과인가요? 무고한 시민권자들까지 체포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해밀턴 의원이 연단을 움켜쥐며 말했어요. 이는 악의적인 추측에 불과합니다. 저는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만 행동했을 뿐입니다. 클라라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그렇다면 이 금융거래 내역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중국 기업들로부터 500만 달러가 퍼시픽 컨설팅 그룹으로 입금되고 그중 상당 부분이 의원님의 정치자금으로. 더 이상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 해밀턴 의원이 갑자기 소리쳤어요. 그의 목소리에 당황스러움이 역력했습니다. 이 회견은 여기서 끝납니다. 해밀턴 의원이 서둘러 연단을 떠나려 하자 기자들이 일제히 일어났어요. 의원님, 사퇴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FBI 수사에 협조하시겠습니까? 질문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해밀턴 의원은 뒤돌아보지 않고 회견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회견 직후 클라라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어요. 다른 언론사 기자들과 방송국 PD들이었습니다. 클라라, 방금 회견 대박이었어. 독점 자료 어떻게 구한 거야? 오후 1시 CNN 속보가 나왔습니다. 해밀턴 상원의원, 중국 로비 연루 의혹. 상원윤리위원회 조사 착수. 앵커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어요. 클라라가 신문사 편집실로 돌아왔을 때 편집장이 환한 미소로 맞아줬습니다. 클라라 수고했어. 방금 온라인 조회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어. 하지만 클라라의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해밀턴 의원의 당황한 모습에서 죄책감 같은 것을 느꼈거든요. 아니, 죄책감이 아니라 뭔가 더 깊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오후 3시 또 다른 속보가 나왔어요. 연방수사국 해밀턴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 신청. 상황이 급속도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클라라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332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석방되고 진짜 범죄자들이 처벌받을 때까지는 갈 길이 멀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진실의 첫 번째 조각은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휴대폰에서 문자가 왔어요. 어제 만난 제보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의가 승리하고 있어요. 클라라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녁 뉴스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위 소식이 나왔어요. 해밀턴 사퇴하라. 332명을 석방하라. 시민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클라라의 보도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4시 FBI 본부에 긴급 소집령이 내려졌어요. 저와 레이첼 그리고 다른 수사팀 요원들이 브리핑룸에 모였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부국장이 단상에 올라섰을 때 그의 표정에는 결연함이 묻어났습니다. 방금 법무부로부터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리처드 해밀턴 상원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즉시 실행하라는 것입니다.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진짜 수사가 시작되는 건가요? 프라이스, 밀러, 너희가 팀을 이끌어라. 부국장이 저희를 지목했습니다. 해밀턴 의원의 개인 사무실, 비서실, 그리고 회의실까지 모든 서류와 컴퓨터를 확보해야 한다. 1시간 후 저희는 국회의사당 해밀턴 의원 사무실 앞에 도착했어요. 수십 명의 기자들이 복도에 몰려 있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고 있었습니다. FBI입니다. 수색영장 집행합니다. 제가 해밀턴 의원 비서실장에게 영장을 보여줬어요.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레이첼이 컴퓨터 하드드라이브를 분리하고 있을 때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어요. 다니엘, 여기 봐. 그녀가 파일 캐비닛에서 두꺼운 폴더를 꺼냈습니다. 오퍼레이션 클린 슬레이트라고 적혀 있었어요.
폴더를 열어보니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332명의 상세한 개인정보가 들어있었어요. 이름, 주소, 직장, 가족 구성원, 심지어 출퇴근 패턴까지 세세하게 조사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봐. 레이첼이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어요. 알렉스 채와의 미팅 기록이었습니다. 3개월간 총 12차례 만났고 매번 회의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마지막 미팅 기록이었습니다. 중국 측에서 요구한 타깃 리스트 최종 확정. 현대차 전기차 기술팀 전원 포함. 예상 생산 중단 기간 6개월 이상.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에단 클라크였습니다. 다니엘, 큰일 났어. 알렉스 채가 지금 덜레스 공항에서 중국행 항공편을 타려다가 체포됐어. 뭐라고? 출국 금지 명령이 내려져 있었는데 무시하고 도망치려 했대. 지금 FBI 구치소로 이송 중이야. 압수수색이 끝날 무렵 저희는 엄청난 양의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컴퓨터 4대, 서류 상자 12개, 그리고 휴대폰 3대까지. 모든 것이 해밀턴 의원과 알렉스 채 간의 불법 로비를 입증하는 자료들이었어요. 오후 FBI 본부 분석실에서 첫 번째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밀턴 의원의 컴퓨터에서 삭제된 이메일들을 복구한 건데 그 내용이 충격적이었어요. 타깃 리스트에서 시민권자들은 제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중국 측에서 거부했습니다. 최대한 충격적인 효과를 원한다고 하네요. 알렉스 채가 해밀턴 의원에게 보낸 메시지였어요. 레이첼이 또 다른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작전 후 2주간은 언론 플레이가 중요합니다. 국가 안보를 강조하고 불법 체류 단속이라는 프레임을 유지해야 해요. 제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332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정치적 게임의 말일 뿐이었다는 것이 명확해졌거든요. 밤 11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FBI 국장이 직접 나서서 발표했어요. 해밀턴 상원 의원과 알렉스 채에 대한 수사 결과, 외국 정부의 이익을 위해 미국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한 명백한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밤 자정을 기해 332명 전원을 즉시 석방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드디어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정 직후 전국 17개 도시의 구치소에서 동시에 석방 작업이 시작됐어요. CNN에서 생중계로 보여주는 화면 속에서 김현우 씨가 가족들과 포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정의가 승리했다는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현대차와 LG 공장에서도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늘부터 정상 가동 재개라는 팻말이 공장 입구에 걸려 있었어요. 2만 명의 노동자들이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제 책상 위에는 해밀턴 의원의 사임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에서 온 공문에는 외국인 등록법 위반, 뇌물수수, 공무방해 등의 혐의로 정식 기소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레이첼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다니엘, 우리가 해냈어. 진실이 승리했어.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332명의 악몽이 끝났지만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책임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6개월 후 저는 워싱턴 DC 연방법원 앞에 서 있었어요. 리처드 해밀턴 전 상원 의원에 대한 최종 선고가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법정 안은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가득했어요. 앞자리에는 김현우 씨와 그의 가족이 앉아 있었습니다. 6개월 전 새벽 4시에 체포되었던 그 사람이었죠. 지금은 현대차 전기차 개발팀 팀장으로 복직해 새로운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었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리처드 해밀턴은 외국인 등록법 위반, 뇌물수수, 공무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형량은 징역 8년, 벌금 500만 달러로 선고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해밀턴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법정을 나오며 김현우 씨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프라이스 요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 나라가 우리를 버린 줄 알았어요. 하지만 요원님 같은 분들이 있어서 정의가 실현될 수 있었죠.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현우 씨, 미안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야 했는데. 제 목소리에도 감정이 묻어났어요. 현우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더 중요한 건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죠. 법원 계단에서 클라라 로를 만났어요. 워싱턴 포스트 기자로서 이 사건을 끝까지 추적했던 그녀였습니다. 다니엘, 수고 많았어요. 클라라가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클라라야말로. 당신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지 않았다면 이런 결과는 없었을 거예요. 클라라가 메모장을 꺼내며 말했어요. 마지막 기사를 위한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이 사건을 통해 가장 중요하게 느낀 게 뭐예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침묵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이요. 레이첼도 에단도 클라라도 그리고 용기 있는 제보자도 모두 침묵하지 않았기 때문에 332명이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현대차 엘라베마 공장을 방문했어요. 6개월 전 텅 비었던 생산 라인이 이제 24시간 풀가동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전기차 모델들이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움직이고 있었어요. 공장장이 저를 안내하며 말했어요. 현우 씨 팀이 개발한 새 배터리 기술 덕분에 생산성이 30% 향상됐어요. 6개월 전 위기가 오히려 더 큰 도약의 계기가 된 거죠. 생산 라인에서 일하고 있던 미국인 노동자 제임스를 만났습니다. 6개월 전 한국 엔지니어들이 체포되었을 때 일자리를 잃을 뻔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동료들이 돌아온 후로는 더 끈끈해진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서로에게 의존하고 있는지 깨달았거든요. 현우 씨의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그는 새로운 프로젝트 도면을 보고 있었어요.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개발이에요. 그가 설명했습니다. 이번 일을 겪고 나니 더욱 의미 있는 기술을 만들고 싶어졌어요. 어떤 의미요? 현우 씨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미국과 한국 그리고 전 세계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기술이요.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행복을 위한 기술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라디오를 켰어요. 해밀턴 사건 이후 의회에서는 외국 로비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앵커가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정치자금 투명성을 높이는 새로운 제도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레이첼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다니엘, 내일 팀 회식 있어. 꼭 와. 우리가 함께 이뤄낸 성과를 축하하자.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물론이죠. 우리 모두의 승리니까.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6개월 전 332명 동시 체포라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시작된 이 모든 일들이 결국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우리 모두가 알게 되었다는 거였어요. 권력의 부패와 외국 세력의 개입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 바로 시민들의 연대와 진실을 추구하는 용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창밖으로 워싱턴 DC의 야경이 보였어요. 내일도 이 도시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정의와 진실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중 한 명으로서 계속 나아갈 것이라는 다짐을 했어요.